자, 오늘 70강입니다. 70강이고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도 좀 중요하다 싶은 게 자꾸 눈에 들어와가지고. 오늘부로 73일 남았습니다. 아직 뭐 시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꼼꼼하게 컨디션 유지하면서, 잘 진행하면 될 것 같은데, 명절날 좀 후유증이 있죠. 안 가신 분도 있을 거고, 갔다 온 사람은 후유증이 좀 있을 겁니다. 저도 좀 후유증이 있어요. 여기저기 좀 많이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길도 많이 막히고, 역대 최고로 막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후유증이 있는데, 그래도 다시 본업으로 돌아와서, 또 이제 집중을 해야겠죠. 그래서, 교과서가 또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시간 내서 좀 진행합니다. 이거 빨리 찍고, 그리고 이제는 좀 늦었지만 좀 운동하러 좀 가가지고 몸 좀 풀고 다시 또 작업하면서 여러분들 또 만날 시간을 고대하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OP부터 나오네요. 자, OP가 나오는데 여기서 또 우리가 가져갈 게 뭐냐. OP 자체가 사실은 뭐 중요한 작가입니다. 중요한 작가이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 사람은 대상을 단순화시켰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잠깐만 적을까요? 자, 대상을 우선은 이제 단순화를 했어요. 대상을 단순화를 했고요. 그 대상을 단순화를 했다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제 보통 모더니즘에서는 환원주의라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제 뭐 크게 뭐 낯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 단순화 자체를 가지고요. 어떤 의미로 접근을 했냐면 일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일상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되게 많이 쓰이는 단어죠. 그래서 우리가 현대의 그 도시의 그런 어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그 다음에 전광판이라든가 그런 주변의 그런 어떤 일상적인 모습이 결국은 대상을 단순화해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일상스럽다. 그래서 일상과 흡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너무 크니까 좀 줄여서 보시면, 자, OP 우선 바쁘게 길을 걷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컴퓨터 영상으로 이제 제작을 한 뒤에 빌딩의 벽면에 상영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컴퓨터와 발광 다이오드, 그래서 LED라는 새로운 매체와 미술이 만났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과학기술에 대한 어떤 결과물, 매체를 통해 미술과 결합을 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확장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작품의 표현 방법이 확장됐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그래서 줄리안 오피는 도시에 흔히 볼 수 있는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을 찾아내서 평면, 입체, 영상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서울 스퀘어 벽면에 매일 일정한 시간에 상영되고 있는 군중, 군중은 바쁘게 움직이는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데, 관람객의 군중의 익명성, 그래서 공중의 익명성과 그 다음에 개인의 개성을 나타낼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이건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디어 파사드라는 어떤 기법명이라는 것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뭐 또 미디어 파사드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OP라는 작가 자체의 어떤 특성들은 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이제 많이 거론됐다는 인터랙티브 아트입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인터랙티브 아트고요. 작가는 관람객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앞에 그 스크린에 실제 자전거 여행을 하는 가상현실을 경험하도록 한다라는 것인데, 제프리 쇼는 인공적인 환경이 자연 환경을 대체할 때 야기되는 여러 복합적인 문제를 관심을 보이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관심은 다양한 가상현실 작품 제작으로 이어졌고, 읽을 수 있는 도시가 그 대표적인 예다.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도시는 관람객이 자전거 페달을 밟으면서 단어와 문장으로 된 입체 영상이 나타나 가상도시의 역사를 설명해주고, 관람객은 운전대로 방향을 조절하며 자유롭게 가상도시를 여행할 수 있는데,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관람객과 그 다음에 작품과의 어떤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과거에는 우리가 가장 크게 본다면 과거에는 관람객이 수동적이었다고 보면 지금은 되게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이 능동적이라고 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관람객이 참여를 한다는 얘기고, 그 참여를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이제는 수정되고 바뀌고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이 결과물을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상호 관계에 의해서의 어떤 참여, 그리고 참여와 거기다 플러스 어떤 결과물이 관람객으로 인해서 결과물이 만들어진다는 게 이제 인터랙티브 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매체 발달로의 그 장르가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는 인터랙티브 아트가 있는, 관람객이 작품과 직접 소통하면서 직접 소통하고 작품의 형태가 바뀐다. 그 의미를 새롭게 만들어낸다. 아까 얘기한 대로
직접 소통, 참여를 함으로써 결과물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참여는 어떤 작품이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인터랙티브는 꼭 들어가는 키워드가 뭐냐면 직접 참여해서 작품의 결과물을 관람객이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람객의 참여를 위해 비디오나 감지기, 컴퓨터 등의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디오 아트는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비디오 등을 멀티미디어 매체를 기술로 승화시켜 테크놀로지 예술적 가능성을 추구한 미술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보면 아직 안 나온 건데 로보틱 아트라는 게 있어요. 작품 제작 과정이나 결과에 로봇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미술의 유형이라는데, 뭐 그게 많이 활성화됐다기보다는 교과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걸 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죠. 그래서 백남준은 꾸준하게 뭡니까 그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삼촌 가족이겠죠. 그래서 삼촌이 나왔고요. 백남준은 60년대 플럭서스 운동 중심에 있으면서도 전위적이고 실험적인 공연과 전시를 선보였어요. 그래서 플럭서스 시기에 그랬었다는 거고요. 그는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데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고 평생을 설치, 퍼포먼스, 개념 미술 등의 다양한 분야의 예술을 탐구했대요. 자, 삼촌은 로봇가족 시리즈에서 숙모와 함께 포함된 작품이고요. 할아버지 50년대 오래된 수상기, 그 다음에 아버지와 삼촌은 70년대 수상기, 손자는 최신식 소형 수상기로 만들어서 시간의 흐름과 세대 차이를 재치있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트레셋. 자, 좀 기억하시고요. 제 대표적인 작가입니다. 로봇을 이용한 거예요. 패트릭 트레셋은 미술가이자 런던 대학교 로봇 기술자인데, 그림을 그리는 로봇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관람객의 초상화를 그리도록 했는데, 폴이라는 이름의 다섯 로봇은 사진기가 부착된 5대의 로봇 앞에 관람객이 앉아요. 앉으면은 로봇들이 그 관람객의 얼굴을 인식한 뒤에 서로 다른 그림체로 초상화를 그립니다. 그래서 미술가는 로봇의 설계까지만 하고 초상화는 로봇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게 하는데, 이 작품을 감상하면 진정한 미술가는 누구인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로봇 자체의 어떤 AI의 어떤 그런 인식 기능을 통해 가지고 로봇이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그렇죠. 초상화를 오히려 더 잘 그리겠죠. 그래서 해외에서 얼핏 봤는데, 해외에서의 그런 미술의 입상자, 그 최고상을 받은 작품이 알고 보니까 AI 로봇이 그린 그림이다라는 것을 뒤늦게 밝혀졌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진정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고유의 영역인 어떤 창조, 그런 어떤 창조적인 요소와 그 다음에 어떤 예술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이 결국은 로봇이라는 어떤 매체의 특성이 우리 인간의 어떤 로봇이 근접할 수 없는 부분까지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그게 이제 해외 토픽 이슈화가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 요것도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래서 블라블라블레 프로젝트 그룹입니다. 스스로 기념품이 되어 보세요라는 건데, 이제 3D 프린터로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 그룹 블라블라블의 그 관람객들이 놀이하듯이 즐기면서 직접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 작품은 관람객들이 입체 스캐너 앞에서 포즈를 취하면 이를 입체적으로 측정을 합니다. 이 측정 값을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10cm 정도의 모형을 출력한 다음에 이를 해당 관람객 기념품을 제공해요. 되게 대단히 실용적이죠. 근데 이게 알고 보면 또 인터랙티브 아트의 형태입니다. 이게 로봇 아트이면서도 이제는 인터랙티브 아트에 들어가요. 그럼 이게 어떤 걸로 들어가야 되느냐? 글쎄요. 요거는 인터랙티브에 더 가까운 부분이면서도 이제는 이것은 이 로봇이라기보다는 뭐랄까요, 그냥 이 3D 프린터기죠. 인터랙티브 아트 형태라고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리브스. 요거는 이제 영화의 한 부분인데요. 감지기가 달린 옷을 입은 배우의 연기 장면을 디지털 신호로 변환한 뒤에 컴퓨터로 만든 만화 캐릭터와 합성하는 모션 캡처 기법을 이용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랄까, 이 영화가 참 무시무시한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들이 이제 인간을 지배한, 그런 혹성 탈출. 이거는 이 시리즈가 굉장히 여러 시리즈 옛날부터 했었습니다. 되게 오래된 영화예요. 최근까지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한 건데, 이제 모션 캡처 기법이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모션 캡처는 몸과 얼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기록해가지고 디지털 캐릭터를 제작하는 기법인데, 어떤 가상의 디지털 캐릭터를 인간의 몸에 연결을 해가지고 이 포즈나 행동이나 이런 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하는 대신에 만들어진 대상은 가상의 인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모션 캡처 따로 제시하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특수효과, 특수한 기술을 활용해서 만든 이미지나 영상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원하는 영상을 얻을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 작품이 나오네요. 자화상입니다. 작가 자신의 강인한 인상을 강렬하고 거침없는 붓질로 나타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심리학자이자 정신과 의사인 프로이드의 손자이기도 한 이 작가는 인물의 드러나는 한 인물의 얼굴 표정과 인체 강렬한 필체로 거침없이 표현했는데, 인간적인 면모를 포착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인간적인 면모를 포착하기 위해서 강렬한 필체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표정에서 드러나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자 하기 위해서 방법은 거친 필체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적인 묘사가 돋보이는 가운데 색감의 필체는 표현주의적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표현주의적으로 표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골드워디는 항상 나오죠. 근데 요것만 이제 좀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연 환경 그 자체 혹은 자연 환경에 얻은 자연물을 가지고서 조형적인 시각 효과를 표현하는 대지 미술가죠. 그래서 골드워디는 자연 환경에 있는 그들의 모습을 활용하는 태도, 그래서 변형을 크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 제작 과정으로 색다른 대지 미술의 개념을 제시했는데, 작품을 제작하는 도구도 작가 자신의 손 등 신체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낙엽의 색의 변화라든가, 원형으로 구현한 이 작품은 환경 속에 자연스럽게 소멸되어 자연의 순환 과정,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얻어가는 건 순환 과정, 이 자연의 순환 과정을 보여주고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크루거가 나오네요. 자, 나는 쇼핑한다고로 존재한다. 참 오래됐죠. 우리도 많이 다루기도 했고요. 그리고는 다양한 사회 문제. 자, 주제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집중적으로 강렬한 메시지를 어떻게, 사진과 문자, 그 다음에 무채색과 빨간색의 대비를 활용한 특유의 형식을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문자가 갖는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성,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을 한데 모아서 조합하는 포토몽타주 기법을 주로 사용했고요. 이 작품은 소비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세태를 비판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비판점이 있다. 그래서 무엇을 소비하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되는 소비자본주의의 한계를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대공황 시기, 그러니까 1929년의 대공황 시기부터 해서 미국에서 굉장히 소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내수 시장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내수 시장이 사실은 어떤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내수 시장 같은 경우는 큰 나라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중국이라든가 인도라든가, 지금 인도가 인구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인도,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러시아도 인구가 많지만, 미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시장성이 크죠. 중국도 크고. 그래서 걔네들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중간에 껴가지고 힘든데, 이 미국 같은 경우는 대공황 시기를 맞이하면서 내수 시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때 느꼈던 거죠. 그래서 이 소비 촉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 소비를 통해서 나타나는 부작용, 이런 것들을 많이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야. 그 다음에 리베라가 나오네요. 벽화주의 운동이 나옵니다. 그래서 벽화주의란 멕시코 등지에 일어난 정치적인 미술 운동입니다. 이게 우선은 핵심이죠. 자, 정치적 미술 운동이고요. 주로 대중을 위한 미술, 그 다음에 사회 변화를 위한 미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과 그들의 문화를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펼쳐졌는데, 그 사회 하부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대중을 위한 미술이 수용돼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환이었는데, 또한 벽화주의 운동은 시기적으로 멕시코 혁명이 제도화되는 동안 본격적으로 형성됐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는 그 멕시코 전통을 부활시키고, 멕시코 전통에 대한 그런 외부의 그 여러 나라들에 대한 어떤 개입이라든가, 뭐 미국에 대한 개입, 이런 거에서 어떤 독립적인 그런 어떤 개혁을 일으키기 위한 어떤 운동이었는데, 그게 국가 주도에서 등지에서 이제 주도하에 지원을 받고 일어났다고 볼 수가 있죠. 시케이로스와 그런 리베라,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오르스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벽화 운동에 참여를 했던 거죠. 그다음에 이렇게 막 같은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무니어스, 자, 나무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획일화된 현대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죠. 조각 안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인물상이 주로 제작하는 작가는 공간 속의 관람자가 작품을 통해 관람자 자신의 경험과 기억을 떠올리면서 작품을 감상하기를 유도하는데, 이 작품은 모두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표정을 짓고 여러 인물들 모습을 통해 획일화된 현대인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뭐 나름대로 뭐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획일화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어떤 사람이 어떻게 모든 이가 예스 할 때 이제 같이 예스를 해야지만이 뭐 저런 식으로 이상한 사람 취급 안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회 현상이 뭐냐면,
나와 다른 거, 이게 우리와 다르다고 해서 그게 이제 틀리다고 본 거죠. 이게 다를 뿐인데 틀리다고 보는 그런 사회적인 현상을 비판을 하는 겁니다. 모두니까 예스할 때 나는 노 할 수 있는 용기,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막 TV에서도 뭐 한때는 그게 막 뭐 이제 공익 광고처럼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막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사실은 갈수록 이제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점점 이제 획일화되는 부분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게 이제 획일화된 게 잘못됐다, 옳다 이걸 떠나서 나에 대한 어떤 생각을 제대로 반영하는 부분들이 점점 적어진다라는 얘기를 비판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유추법이 나오네요. 직접적 유추. 그래서 우산이 펴지는 것을 보고 낙하산의 원리를 떠올리는 것들. 뭐 시험 수업 때 했고, 의인적 유추는 내가 비행기 엔진이라면 내가 어떤 대상이 돼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들까, 비행기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상상해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실 비행기 엔진이 돼 본다는 것도 뭐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 어떤 가장 대표적인 게 내가 소비자라면, 내가 제품을 만들었는데 소비자라면 어떤 생각이 들까, 이런 것을 많이 하겠죠. 자, 상징적 유추, 루벤스 그림이었는데, 이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는 물론 파리스와 산미신의 신화에서도 사과는 유혹의 상징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과의 상징성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가 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은 그 상징성 자체가 관습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그 관습에 의해 만들어진 대상은 결국은 어떤 다른 창의적인 요소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것이 뭐냐면, 가을은 말이 살찌는 계절이다, 뭐 가을은 풍요의 계절이다, 이런 것은 그 관습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우리가 계절에 맞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서 가을은 뭐야, 결핍의 계절이다 하면은 사람들이 왜 결핍의 계절이지 한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창의성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환상적 유추는 우리가 이제 불가능한 자체를 가능한 현실처럼 상상을 통해서 어떤 대상을 만들어지고 그 부분이 이제 실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건데,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환상적인 장면을 통해서 보는 사람의 호기심과 상상을 자극하고요. 그 상상력이 자극됐을 때는 결국 현실로 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초현실주의 작품을 지속적으로 제작하고 있는 작가는 꿈속에서 볼 수 있을 법한 환상적인 장면을 그려냈는데, 특유의 은유적인 화법을 통해서 대상을 변형하거나 독특하게 합성해가지고 색다른 장면을 만든다. 그쵸. 자, 마숑도 있고 에른스트도 있고 여기 나오는데, 초현실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배제한 채 꿈과 무의식 세계를 표현한, 그래서 이제 꿈과 무의식의 세계를 중심으로 해서 20세기 전반의 미술 사조인데, 우연적 무의식적 충동에 의해 갖가지 그 표현 방법으로 이전의 미술에 볼 수 없었던 충격적인 시각 효과를 선보였어요. 그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느 정도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꿈의 표현을 한다고 해놨는데, 야, 네 꿈은 우리는 관심 없어 뭐 하면서 뭐 별로 아동이나 그리는 상상화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심리학적 기반으로 그렸기 때문에 이런 것에 어떤 무의식을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건가 막 이렇게 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법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달리 보면은 하나의 대상이 전혀 다른 대상의 형태를 발견하고 환각의 다중상을 그려내는 평진과적 비판이 때 유명하죠. 그래서 한 대상에서 그림에서 여러 형상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림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숑은 자동기술법을 사용합니다. 아까 위에서 여기 본 것처럼. 그래서 무의식 상태를 자유자재로 그려낸 결과 속에 새로운 형상을 찾아내는 방식을 했고요. 도밍게스는 데칼코마니, 그 다음에 에른스트는 프로타주,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 독특한 표현과 특유의 상상력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자, 여기서 보면 왼쪽부터 고립이고, 이거는 이제 고립이고요. 요거는 변경이고요. 요거는 잡종화, 이거는 크기의 변화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마그리트의 발상법인데, 요거는 내가 이제 시험 문제를 이미 이제 냈는데 요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교과서에 또 나오네. 내가 필독서 문제 냈는데, 그러니까 이제 초현실주의가 워낙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이렇게 표로 만든 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현실주의 쭉 계속 나와요. 기법 위주로. 근데 이제 요게 어렵지는 않지만 명칭이 어렵단 말이에요. 명칭이. 자, 그래서 마그리트는 작품에 발견할 수 있는 발상 방법을 7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분류했는데, 고립과 변경, 잡종화, 크기 변화, 이상한 만남, 그 다음에 이미지의 중첩, 그 다음에 패러독스가 그 7가지입니다. 이들은 주로 대페이지망이라는 마그리트 표현 기법을 통해 표현됩니다. 이제 대페이지망으로 통합됐다라는 볼 수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아까처럼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요걸 가지고 이제 냈는데,
유추출이 됐네요. 그래서 고립은 고립은 사물이 원래 있던 곳에서 떼내어 전혀 다른 곳에서 두는 것을 얘기하고, 변경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를 전혀 다른 성질로 이제 전혀 다른 성질로 바꾸는 것이죠. 서로 관계없는 두 사물을 하나의 형태로 합성하는 걸 잡종화라고 하고요. 작은 크기, 사물을 엄청나게 확대하는 걸 크기 변화라고 하고요. 평소에 만날 수 없는 두 사물을 나란히 붙여놓은 걸 이상한 만남이랍니다. 무슨 내 대패지망인데, 이상한 만남. 그리고 두 사물을 하나의 이미지로 응축한다 해서 이미지의 중첩. 마지막으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개의 사물이 하나에 공존하는 걸 패러독스라고 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초현실주의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는 뭐 마그리트의 발상법 중에 어디에 해당되느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뭐 이제 4점짜리는 못 내고 한 2점짜리로 해가지고 한번 요걸 좀 인지시키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나와버렸네요. 자, 다양한 발상법 예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명칭만 체크를 하고, 브레인토밍, 그 다음에 브레인라이팅. 여기서 보면 브레인토밍 자유로운 집단 토기 방식을 선호하지 않는 비교적 내성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적합한 발상법인데요. 이른바 635 기법이라고 하는데, 6명의 사람들이 각자 3가지의 아이디어를 5분 이내로 메모지에 적어요. 그리고 이 메모지를 서로 돌려보면서 적혀있는 아이디어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여 나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방식이에요. 근데 브레인토밍은 사실적으로 자기 아이디어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이제 주가 돼요. 이 방법의 요소도 좀, 그러니까 어떤 아이디어에 있어서 덧붙인 것도 있겠죠. 근데 이 브레인라이팅은요, 어떤 아이디어를 자기가 제시를 하면 종이에 적으면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옆 사람이 거기서 추가로 뭘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이 대상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마인드맵, 그 다음에 스캠퍼, 이거 한번 나왔는데 또 나올 수 있어 이거는. 그 다음에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시네틱스, 아까 했죠. 집전유추, 의인유추, 상징유추, 환상유추. 요거 시험에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엄청 이거 뭐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데. 강제결합법, 6개 생각하는 모자 뭐 이렇게 나왔고요. 다 했던 거니까. 그리고 오늘따라 이게 약간 컴퓨터가 버벅대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화질하고 요게 좀 이렇게 좀 맞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이 펜 돌아가는 소리가 안 나게 조금 이렇게 막아놨더니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번 주에 보니까 이 펜 돌아가는 소리가 이게 어떻게 마이크 안에 들어가는, 감도가 좋거든. 이 감도가 좋은 것까지는 좋은데, 근데 누가 보면 되게 시끄러운 집에 사는 줄 알겠어요. 이게 이젠 뭐 이제 전철 지나가는 소리도 사실 크게 안 들리는데 얘가 이걸 흡수를 많이 해버리는 거지. 실제로 이제 노트북 펜 소리가 뭐 커봤자 얼마나 커요. 근데 이게 소리가 엄청 이게 거슬리게 들리더라니까. 그래서 지금 다시 약간 소리 나게 했는데 약간 이 소리가 들어갈 것 같아. 마이크를 이쪽으로 좀 할까. 소리가 좀 많이 나네요. 근데 이게 또 열이 받으면 또 그래요. 이게 지금 프로그램 여러 개를 깔아놓고 이게 지금 동영상 찍는 거라 좀 신식입니다. 참고로. 자, 만다라트 우리가 하도 많이 해가지고 뭐. 자, 달리. 자, 이 작품에서는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땅 위에 서 있는 세 개의 거대한 형상을 발견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좀 보셔야 돼요. 그림 보시면 맨 오른쪽에 가장 큰 스핑크스는 사람의 그 뒷모습을 연상시키죠. 그래서 머리카락은 마치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 같은, 그렇죠. 머리가 보니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처럼 표현됐어요. 중간 크기의 스핑크스는 요거죠. 줄기가 갈라진 나무 형상을 하고 있어요. 산 너머의 맨 뒤에 스핑크스는 요거죠. 세 스핑크스 사이의 먼 거리를 암시합니다. 이 스핑크스들은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당시 서태평양의 비키니 섬에서 미국이 행한 핵실험, 그리고 일본에 투하한 원자폭탄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다만 작가는 일본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위력과 참상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원자폭탄이 폭발 당시에 가공할 만한 굉음과 폭발력, 그리고 뒤이어 찾아오는 고요와 정적의 간극과 괴리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고 나서의 그런 어떤 그 현상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 거라고 본 거죠. 맨 앞에 스핑크스의 머리카락은 핵이 폭발하고 난 후에 일어나는 버섯구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듯 작가는 소재의 사용에 있어서 독특한 변형이나 왜곡을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와 수행자들. 자, 우선은 비잔틴의 모자이크하죠. 이탈리아 그 라벤나 델레 교회의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이 모자이크는 중세 동로마 제국의 비잔틴 미술을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요소라 볼 수가 있어요. 정중앙의 황제의 머리 뒤로 후광이 비치고 있는데 그건 성스러운 의미예요. 그래서 이 황제의 권위가 매우 높았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정면을 보고 선 황제의 여러 명의 수행자들 발이 서로 포개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때 옆 사람의 발을 밟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 사람의 지위가 더 높다고 보는 거죠. 여기 보면은 여기 발을 밟고 있죠. 그죠? 내가 지위가 더 높다. 너보다. 그래서 이때 사람을 밟고 있는 것은 지위가 높는 것이고 그림 바깥쪽에 갈수록 인물의 지위와 중요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은 주대종소의 어떤 특성보다는 크기는 동일하게 하는데 위치라든가 어떤 행위 이걸 통해 가지고 지위를 상징하고 있죠. 이처럼 중세 종교화는 도식적인 표현 방식으로 정보 전달의 의미가 강해요. 그래서 사실적이고 실감나는 묘사보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자, 곽희 나오죠. 곽희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시기에 사는 모습을 표현했고요. 작가는 중국 북송입니다. 이른바 상징적 사실주의 이것을 뭐라 하냐 관념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확립한 인물 중에 한 명이고요. 자연의 모습을 단지 사생하는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상화된 마음속의 산수화로 풀어낸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북방계 산수, 그래서 되게 거비적인 산수화를 표현을 했다는 거고요. 화면 전면에 빛이 흐르는 것 같은 조강 효과 특징이고 운두준 특징이고 해조묘 특징이고 그래서 표현된 자연은 매우 유동적이고 변화무쌍. 유동적이라는 것은 S자형의 그 구도의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변화무쌍한 모습이고 작품 전면에 나타나는 대기의 흐름 또한 자연스럽게 한편 산세는 올려보고 내려보고 또는 평상시 눈높이대로 멀리 보는 이른바 삼원법으로 표현되고 있다라는 것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원법 나와 있고 해조묘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운두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여월이 나와 있죠. 그래서 농부의 결혼식. 자, 인간중심 사상입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얘네들이 지금 불여월이 지금 16세기입니다. 16세기 뭐가 나타났을까요? 종교개혁, 북유럽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북유럽의 이때 당시에 이제 비교되는 게 16세기 보면은 우리가 전성기 이탈리아 르네상스랑 같은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북유럽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일상의 그 풍속화의 장르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간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인본주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이 강조된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달리 네덜란드 이북의 북유럽에는 세속적이고 현실적인 소재를 다루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은 뭐냐면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북유럽 르네상스가 전개됐고요. 따라서 평범한 지위 계급의 사람의 일상의 생활상, 전통문화나 풍습, 속담 같은 소재들을 자주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시골 마을의 결혼식을 매우 생생하면서도 정감 있게 그렸대요. 자, 백남준입니다. 거북, 장수, 불면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북과 과학기술의 매체를 결합한 겁니다. 동양과 서양의 화학과 소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백남준은 현대미술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비디오와 텔레비전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그것은 오브제의 확장이면서 재료의 확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디오와 텔레비전은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의 캠퍼스 회화를 대체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계속되는 기술 발전에 힘입어 미술은 다양한 매체의 융합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참여 소통이 이루어질 것.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말이 많이 나왔죠. 결국은 비디오 아트는 결국은 앞으로의 시대를 앞서갔기도 했지만은 그것이 별로 이걸로 이제는 대체될 것이다. 오브제로 대체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다양한 매체의 융합과 그 다음에 참여, 그러니까 소통, 관람객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페다 작품이 나옵니다. 그 또 다 알죠. 네덜란드 인생의 허무함을 표현한 작품인데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허망함을 시계는 시간의 경과를 의미하는데 16세기에서 17세기에 걸쳐 유행하던 네덜란드 정문화는 매우 사실적이고 섬세한 표현 기법과 더불어 다양한 은유와 상징을 내포하는 정물을 그렸다는 점이 특징이래요. 그래서 작품 속에 발견할 수 있는 껍질이 벗겨진 레몬은 미각을 자극하는 욕망을, 그리고 유리잔은 이러한 욕망을 허망함을, 시계는 시간의 경과를, 그다음에 인생의 무상함을, 생명의 유한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들은 모두 생전의 부와 탐욕을 경계하고 자신의 죽음을 기억했다 해가지고 메멘토모리라는 게 시험 문제 나왔어요. 메멘토모리라는 메시지를 나타냈다. 그래서 교과서에 시험 문제 참 많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네덜란드 정물의 화려한 사치품으로 개인의 부와 명예를 과시한 프렁크 정물화와, 이것도 제가 시험 문제 냈었죠 요번에. 그래서 죽음의 인 덧없음의 바니타스로 분류되죠. 그래서 메멘토모리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민화죠. 민화인데 조선 후기부터 말기까지 이르러서 특히 유행하던 민화는 어떤 소재가 그려지냐에 따라 그 의미와 상징은 물론 기능과 목적도 다르게 나타나는데, 모라는 예로부터 부귀를 상징했고 따라서 검소한 생활 양식을 지향하던 유교 중심의 문화의
조선사에서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 소재였어요. 그래서 다만 궁중의 병풍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데 주로 쓰였고요. 그런데 이제 조선 후기에 접어들자 상업이 발달하고 발달과 함께 기존 신분 체제가 동요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따라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가치인 부귀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민화 소재로 몰아하는 조제가 각광받게 되죠. 그래서 원앙, 잉어, 모란, 석류, 포도, 고양이, 나비 뭐 이런 게 또 등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참고하시고 또 용, 까치 여기 나오네. 자, 그렇게 해서 17세기 네덜란드 정무라와 조선 후기 민화에서 운유와 상징 의미를 지닌 소재가 자주 등장하는데, 소재에 담긴 의미는 작품이 제작된 시대와 지역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요.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에 의해서 추구하는 목적성, 그러니까 그런 상징성도 같이 시대적 영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의미를 나타내는 소재를 활용하면 관람자에게 자신의 의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여기까지네요. 자,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 해가지고 한다.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되나요? 너무 많죠. 대충 쭉쭉쭉 보고 좀 중요한 것만 더 추려 보겠습니다. 이제 화장실 갈 때나 자기 전에 한번 쭉 보면 되잖아. 그렇게 하면 제 욕심인가요? 그렇게 좀 보시고, 저도 마지막까지 뭔가 좀 더 할 거 없나. 교과서가 너무 많잖아. 근데 거기 또 보면 또 이런 게 또 있구나 뭐 이렇게 욕심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자, 그리고 저기 그 좋아요, 이렇게 된 거 좋아요 누르시고 구독 좀 이렇게 소문 좀 내주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그 제가 좀 이런 좋아요 정말 좋은가 보다 하고 더 열심히, 물론 열심히 하지만 또 사람이 또 기분이 있잖아. 그래서 와, 이게 많이 기다려 주니까 더 해야겠다 막 이런 이게 좀 생겨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텐션이 생기고 해야지만이 좀 더 에너지가 더 그걸로 인해서 또 활기차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아요랑 그다음에 주변에 있으면 야, 그거 좀 구독 좀 해라. 그렇게 하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